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대통령 취임까지는 26일, 그리고 지방선거는 48일 남았습니다. 앞으로 전국을 한번 전망해 보려고 하는데요. 당장 여야 대치가 이제 좀 더욱 심화될 것 같고, 공동정부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내용들 가지고 전국을 한번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근택 대변인. 네. 이제 청문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초대 내각에 대한 민주당의 평가로 봐서는 당장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청문회 그리고 국회 동의부터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저도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선전포라고 볼 수 있고, 한덕수 총리 후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여러 가지 고액 고문료라든지 예전에 뭐 외국인 회사한테 줬다는 문제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장 아마 이게 선거 국면도 있지만 인사청문회 그동안 해보면 알겠지만 이제 국민들의 요구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제 당연히 뭐 지금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걸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결국은 이제 총리 인준 문제인데 국회 인준이 제가 보기엔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뭐 공동정부 협치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지역 안배라든지 그게 사실은 군사 정권에서도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굳이 내가 뭐 실력 없는 사람 쓰는 게 아니라 그래도 지역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대학이라든지 그런 걸 고려하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은 국민 통합입니다. 통합이라는 게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쓰고 어떤 사람을 배치하고, 이게 통합의 어떤 시그널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말로는 통합한다 그러는데 지금 나오는 인사라든지가 전혀 통합과 관계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아마 한덕수 후보 국회 통과 쉽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에 한덕수 총리 국회 인준이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총리 없이 계속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성철 교수?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께서 그것까지 좀 판단을 안 하지 않으셨을까?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임명하는 것이 민주당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고 어떠한 정치적인 여파가 발생할지 그걸 생각을 안 하셨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한동훈 검사장 자 법무부 장관 시키자, 참모들 어떻게 생각해? 다 얘기해봐.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결정을 완전히 본인이 스스로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차후에 있을 여러 가지 정책적인 판단을 아마 어제나 오늘부터 이제 얘기를 나누고 있겠죠. 그런 상황에 대해서 당과 인수위 차원에서 어떠한 대응을 해야 될지 참 머리 아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소야대 전국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대통령이 이제 여소야대 전국을 풀어나가는 여러 가지 네. 방법이 있을 텐데,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어떤 마이웨이 스타일, 이 부분은 어떻게 작용할까요? 여소야대 전국에서 국정 운영을 하기가 불가능한 거죠. 민주당이 뭐 협조하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다음번 총선 때까지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내놓는 법안에 대해서 하나도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권은 본인의 정책과 공약을 제대로 실현시킬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없어요. 물론 법률안 그대로 더 우리가 시행령 고쳐서 할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시행령에는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이제 윤석열 당선인께서 검사였을 때 그리고 후보 과정 중에서 조금 대화, 타협, 협상, 협치 뭐 이런 것보다는 본인이 좀 밀어붙이기식으로 좀 스타일을 가져온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운석 의원,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그 지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직도 2년이나 그 여소야대 전국이 남아 있는데. 그렇죠. 전국이 이제 뭐 계속 대결로만 강대강 대치로만 가게 되면 실은 정부도 국회도 뭔가 민생을 위해서 혹은 경제를 위해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뭐 윤석열 그 신임 대통령도 답답하지만 야당도 이게 결코 바람직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대 의석을 여전히 민주당이 갖고 있는데 그 거대 의석을 싸우는 데만 활용한다, 이런 비판이 또 일어날 수 있고, 당장에 지금 검수완박 법안을 이번 4월 국회 내에 밀어붙이는 게 가까이 있는 지방선거에서 어떤 결과를 낳을지에 대해서 우려하는 민주당 내부의 목소리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근데 다 묻히고 있어요. 저는 좀 상황을 지혜롭게 윤석열 당선인이 풀어갔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거는 뭐 통합까지는 아니더라도 협치에 대해서 뭐 말로는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진정성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았던 것 같고, 결국 협치보다는 전선을 만들고 대결을 하겠다, 이걸 선택한 인사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한덕수 총리 인준은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가뜩이나 한덕수 총리가 뭐 문제가 전혀 없다면
야당도 그에 대해서 뭐 반대할 명분은 없었을 텐데 문제가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어요. 민간 기업의 사실상 로비스트로 로펌에서 활동하다가 공직으로 계속 회전문을 거듭해서 들어오는 게 이게 바람직한 처신인가에 대해서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데 여기에 더 불을 질러 넣은 거죠. 이렇게 되면 청문회장이 거의 뭐 전쟁터 비슷하게 곳곳에서 파열음이 날 거고 글쎄요, 뭐 청문회에서 인사청문 그 보고서가 채택될 국무위원 후보자가 몇이나 될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황교안 대변인은 솔직히 이번 내각 인선을 보고 기대를 갖습니까? 뭐 솔직히라고 말씀하시니까 되게 어려운데요. 기대와 우려 반반입니다. 사실 예. 같이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뭐 제가 직접 뭐 당선인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 정도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기대와 우려는 갖고 있고요. 지금 뭐 저희가 이제 한 달 조금 넘었는데 지금까지가 인수위의 시간이었다면 사실 이제 국회 시간이 오는 거고 저는 조금 나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은 국민들 보시기에 윤석열 당선인이 강자고 이제 나머지 이제 민주당이 이제 약자로 분류가 되지만 사실 실제로 또 국회 시간이 가서 인사청문회가 들어가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떤 법안이나 검수완박을 민주당에서 밀어붙이고 할 때 누가 강자로 보일 것인가. 사실 선거에서 국민들은 약자에게 좀 더 동정표를 던지고 약자에게 좀 이렇게 기우는 경향이 있는데 돌아가면 그 민주당이 이제 그럼 지방선거를 앞두고 뭐 길게는 총선이 멀리 있지만 당장의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지난 대선에서도 지금 민심이 보여준 게 0.7% 차이 제발 싸우지 말고 협치해라 발목 잡지 마라 여당은 또 야당 존중해라 뭐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걸 얼마나 외면하고 계속 이제 닫고서 계속 강자의 이미지로만 밀고 나갈 수 있을지 그것이 이제 인사청문회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뭐 이번 달 말에 양당 후보들 결정되고 또 뭐 여론조사 돌리면서 뭐 후보들 지지율 나오는 거 보면 그거에 따라서 사실은 뭐 인사청문회를 다 보이콧하고 뭐 다 안 된다 뭐 누구를 미리 핀셋으로 찝어서 안 된다 이 이전에 예. 그때 가서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 그리고 대선에서 나타난 민심 이런 걸 좀 뭐 사실 국회 지금 민주당이 거대 야당으로서 하고 싶으면 다 할 수 있는 위치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사실 어떻게 마음 먹느냐 또 어떻게 민심의 눈치를 보느냐 그거에 좀 많이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짚어보죠. 장성철 교수.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했던 공약을 다 지킬 수는 없겠지요. 네. 그런데 공동정부는 상당히 큰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30대 장관도 상당히 어필했던 공약인데 맞습니다. 일단 안 보이지 않습니까? 네. 오늘 뭐 고용노동부, 농수산식품부 뭐 이거 할 텐데 거기에 30대 장관 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 네. 이런 부분들은 약속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뭐 좀 설명을 한다든지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뭐 임기 초기에 첫 내각 인선 때 이럴 걸 30대 장관 하겠다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차근차근 이제 국정을 운영해 나가면서 좋은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야당과 협치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본인이 내각과 국정을 어느 사람과 같이 운영하겠다라는 약속도 국민들이 기대를 한 거 아니에요. 그때는 야 내각이 젊어지겠구나, 내 사람만 고집하지 않겠구나 그런 기대를 가져서 윤석열 당선을 지지한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이번에 처음부터 좀 이행되지 않고 어그러진 거에 대해서는 조금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배현진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습니까? 안철수의 한 명도 포함이 안 된 것에 대해서 5년 아니냐. 그랬어요? 예.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안철수 인수위원장 얘기를 해보죠. 네. 박원석 의원 전망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어제 저녁에 당선인과 도시락 만찬 비공개 회동이 약속이 돼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거 참석 안 했고 오늘 또 일정도 전면 취소하고 지금 안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물론 생각할 게 많이 있겠지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글쎄요. 뭐 근데 안철수 위원장이 또 여기서 중도에 인수위원장직을 하차하거나 이렇게 된다면 정치적으로 완전히 길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안 하면 더 길을 잃을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이제 합당까지 선언해 놓은 마당에 그러면 이제 합당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인수위원장 만약에 내려온다면 그럼 합당도 사실상 뭐 정치적으로는 무산인 게 자연스러운 결론일 텐데 그럼 뭘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사실은 지난 대선의 완주를 택하지 않고 단일화를 택한 건
어쨌든 보수 정당에 들어가서 앞으로 5년 뒤를 내다보면서 긴 호흡을 가지고 정치를 하겠다, 준비를 하겠다. 이 플랜이었는데 지금 그 플랜에 좀 차질이 온 거죠. 그래서 저는 안철수 위원장이 문제 제기할 건 하더라도 여기서 만약에 또 중도에 철수하는 이제 그런 정치를 택한다면 진짜 그때는 이제 안철수 정치가 더 이상은 어떤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고, 만약 여기서 그 중도에 이탈을 한다면 유의미한 견제력이 돼야 됩니다. 근데 과연 지금 뭐 원내 세석의 의석을 가지고서 유의미한 견제력, 민주당과도 차별성이 있는 그런 견제력이 될 수 있을까? 그 길도 저는 불분명하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대선의 단일화를 통해서 향후 5년을 계획했던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물론 굉장히 험난한 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민이 깊겠군요. 만약에 장성철 교수한테 안철수 대표가 교수님 지혜를 좀 주십시오.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한다면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제 제기하지 마시고요. 인수위원장 끝까지 잘 마무리하시고 윤석열 당선인과의 신뢰 회복에 조금 더 노력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뢰가 안철수 대표 때문에 깨진 거 아니잖아요. 아닌데 그래도 당선인 그리고 대통령 이분이 자 그럼 뭐 당신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이럴 수가 없잖아요. 이 안철수, 윤석열 이 두 분이 어떠한 접점을 찾은 게 얼마가 안 돼요. 2달도 안 됩니다. 서로 신뢰가 없을 것 같아요. 신뢰를 쌓는 게 먼저 중요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문제 제기를 하면 안 된다는 이유가 왜냐면 문제 제기하면은 왜 우리 사람 왜 장관 안 시켜줘요? 라고 하면 이쪽에서는 방어할 수밖에 없어요. 예. 장제원 실장이나 다른 분들이 자 봐라 안철수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들 봐라 이 사람들이 과연 능력이 있고 전문성이 있느냐 될 만한 사람이라야 시켜주지. 네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으면 이건 난장판돼요. 그래서 문제 제기하지 말고 힘이 부족할 때는 참아야 합니다. 현근택 대변인은 안철수 위원장 그만둘 것 같습니까? 계속할 것 같습니까?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는 근데 방법이 없다고 봐요. 갖고 있는 카드가 없다. 그만두게 되면 아마 합당도 물건을 가는 것이고 그러면 아마 뭘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뭐 DJP 할 때는 미리 뭐 합의각서도 쓰고 내각제라든지 뭐 총리 그다음에 뭐 경제부처 장관도 썼거든요. 그렇게 썼어도 사실 나중에 내각제 안 됐잖아요. 근데 윤석열 그때 뭐 협상을 할 때 뭐 종이 쪼가리 갖고 믿고 하냐 하지만 신뢰가 안 되거나 이럴 때는 이제 그게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당에 들어간다 방법은 지금 이제 당대표 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게 또 되겠느냐. 이준석 대표의 관계도 있고 당원들과의 지지도 있고 저는 뭐 진퇴양난인데 어쩔 수 없이 아마 그리고 또 인수위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사퇴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예. 할 일 다 했거든요. 거의 끝나버렸기 때문에 아마 약간 좀 뭐 서운하겠지만 뭐 별 방법은 없는 것 같다. 근데 황교안 대변인 네. 공동정부가 무산이 되면 당선인한테도 좀 부담이 가지 않겠습니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이제 또 선거 과정에서 국민한테 약속했던 부분이고 지금 합당 이제 뭐 인수위 쪽하고는 별개로 또 합당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좀 부담도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잘 해결하실 것이라고 보고요. 저는 보면서 이제 조금 이제 공동 정부까지는 아니지만 예전에 이제 저희 당이 미래통합당이라고 통합 과정에서 이제 각종 당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선거를 앞두고서 총선 앞두고서 미래통합당이 됐는데 결국 저희가 총선에서 이제 대패를 했죠. 근데 그때를 좀 반면교사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동 정부라고 해서 물리적 결합, 그러니까 어거지로 그냥 뭐 인선 몇 자리 나눠주고 뭐 그렇게 해봤자 사실 그것도 오래 가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뭐 당장 뭐 서로 간에 아까 신뢰관계 말씀하셨지만 어떤 정서적 교감이나 화학적 결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자리 몇 자리 주고 우리는 할 일을 다 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또 옳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 인수위가 뭐 한 달 정도 시간 남았는데 그 한 달 좀 남짓 안 되는 시간 동안 다시 안철수 위원장이 복귀하셔서 뭐 당선인하고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회동도 사실은 오래 걸렸지만 오래 걸린 만큼 긴 시간 동안 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좀 이런 부침이 있지만 좀 하셔서 나머지 인선 혹은 이후에 있을 공동정부의 방향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시는 방향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지방선거가 2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현재까지 이런저런 분위기를 보면 지금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 전에 인사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평가가 될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원석 의원한테 물어보는 게 좀 나을 것 같은데 현재 기세로 보면 뭔가 좀 민주당은 그 대선 패배 이후에 조금 질이 멸렬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비가 좀 덜 된 느낌이고 네. 국민의힘은
정리 정비를 떠나서 윤석열 당선인 쪽으로 확 이렇게 힘이 좀 쏠리면서 뭔가 좀 나가는 분위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국민의힘이 나가는 분위기라기보다는 쳐다보고 있는 분위기죠. 예. 나중에도 이제 청와대가 이제 용하다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거기만 쳐다보는 정치하지 않을까? 이게 굉장히 좀 우려스럽고요. 사실은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상당한 정치력을 발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소수 여당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국정과제를 뭔가 이게 그 집행을 하려면 법도 바꿔야 되고 제도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 몫은 청와대에도 있지만 결국엔 여당인 이 국민의힘이 어떤 정치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고 권성동 원내대표 어깨가 아마 무거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정치력을 제대로 발휘를 하려면 이게 대통령만 쳐다보고 앉아 있어서는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선거 분위기를 제가 물어본 건데요. 네네. 필요할 땐 직원도 해야 되고 예. 선거 분위기는 글쎄요. 뭐 지금은 그 전체적으로 새 정부가 출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민의힘 쪽에 좀 무게가 실리고 예. 특히 주요한 승부처라고 할 수 있는 뭐 서울시장 선거라든지 또 경기도지사 선거라든지 지난 지방선거 결과와 비교해 보면은 전혀 다른 지금 지형이 형성돼 있는 것만은 맞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의 초대 내각 인선이나 또 인사청문회 과정이나 이 과정에서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또 여야 간의 명분을 어떻게 축적하는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48일이면은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근데 이제 좀 민주당 쪽에 제가 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검수완박 이 법안 처리가 지방선거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내부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그런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여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그 자체로서 명분이 충분하면 모르겠는데 그 자체로서 명분도 좀 떨어지고 그리고 실제 이거를 그 4월 그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기도 간단치가 않아요. 예. 당장 지금 단독 보도 나온 거 보니까 박병석 국회의장이 순방 일정이 4월 23일부터 5월 2일까지 잡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만약 순방 일정을 그대로 간다면 굉장한 지금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사회권을 넘기고 가는 게 통상의 그 의장 순방 일정 때의 절차이긴 한데, 근데 이 중요한 이 전국의 핵심적인 쟁점이 돼 있는 이 법안 처리에 사회권을 넘기고 간다? 어디를 간대요? 미국에 아마 뭐 그 초청 순방 일정이 예정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장실 얘기는 뭐 예정이 돼 있던 거고 오래된 약속이기 때문에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또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또 필리버스터를 만약에 국민의힘이 간다고 했을 때 그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려면 민주당 단독으로는 안 되고 무소속이나 또 정의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정의당은 어제 당론으로 4월 임시국회 강행 처리엔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어요. 그러면 검수완박을 이 추진하고 또 이 수사권과 소추권을 분리하는 법안을 추진하더라도 밀어붙여서 될 문제는 아니고 단계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한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참 복잡해지게 만드네요. 박병석 의장의 해외 순방은. 미국만 갑니까? 아니면 여러 나라 갑니까? 미국입니다. 미국. 예. 근데 저는 흐름상 이게 저는 캐나다까지 가네요. 미국, 예. 캐나다. 흐름상 국민의힘에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수완박 법안은 어쨌든 5월 10일 이전에 다 끝납니다. 되든 안 되든. 근데 국민의힘에게 불리한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방선거 전까지 계속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인사청문회는 당연히 후보자의 잘못된 일, 뭐 투기한 일, 논문 표절한 일, 뭐 여러 불미스러운 사안들에 대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 국민들은 야, 뭐 능력 있다면서 저런 도덕적인 결함이 있어?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국민의힘으로서는 지방선거 때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현근택 대변인 네. 어제 민주당이 서울시장을 전략 공천하기로 네네.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전략 공천을 결정한 겁니까? 송영길 전 대표 전략 공천을 결정한 겁니까? 전략 공천한다는 것만 정한 거죠. 아. 예, 근데 첫 보도가 아마 이제 송영길로 나가다 보니까 혼란이 많은데, 지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전략 공천한다 그러면 누구를 뭐 염두에 둔 거 예.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경선 지금 없이 그냥. 그렇긴 한데 지금 나오는 이제 그 예비 후보 등록한 분들이 어쨌든 오세훈 시장하고 붙었을 때 경쟁 차이가 많단 말이죠. 10%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결국은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찾겠다. 그러니까 현재 후보들도 포함된 겁니다. 포함되고 나머지 뭐 대선 후보 주자든지 아니면 제3의 후보. 예전에 이제 민주당이
뭐 기억하시겠지만 시민사회라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모시고 와서 승리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이길 만한 후보를 찾겠다. 이제 거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찾는데 경선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시민사회에 있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분들은 당에 들어와서 경선하자 그러면 잘 안 들어오죠. 대부분 그랬습니다. 예전에 예, 뭐 박원순 시장 기억하시겠지만 그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밖에서 뭐 변호사 활동한 분이기 때문에 경선 5대5입니다. 여론조사는 앞설 수 있지만 당원 투표에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이렇게 선택한 것 같습니다. 뭐 이낙연 전 대표 얘기도 나오던데 지금 아직 미국 안 갔나요? 아직 가시지는 않은 것 같고요. 얘기는 나오는데 이낙연 전 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이기는 게 중요하거든요. 누가 하는 것보다. 근데 이낙연 총리도 오세훈 시장하고 붙여보면 지지율 차이가 거의 다른 사람하고 거의 비슷해요. 예. 차별성이 차별성이 없거든요. 한 10에서 15% 차이 나기 때문에 결국은 아마 이길 만한 아니면 제가 보기엔 뭐 제3의 후보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성철 교수 보시기에도 이번 지방선거가 민주당에 유리한 구도는 아니라고 봐야죠. 아닌데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사청문회 진행 중에 또 뭐 거의 끝날 때쯤 해가지고 이제 지방선거 투표 날이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이게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분위기 자체가.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께서 대화하고 협치하고 이런 모습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밀어붙이기식 국정을 운영을 하겠다라는 사인을 계속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야당으로서는 극렬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허니문 기간이 없어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이것은 강대강 대결 구도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 부분 갖고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층들이 결집할 수밖에 없다. 투표율이 낮은 지방선거 알 수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한동훈 검사장 후보 지명 안 했어도 허니문 기대하기는 힘들기는 했습니다만 황교안 대변인은 지금 지방선거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뭐 일단 사실 근데 지금 당선인의 지지율이 사실은 그 전에 이제 지난 정권하고는 비교해서 그때는 또 인수위가 없었으니까요. 좀 비교해서 사실은 어떤 메리트를 많이 얻고 간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이 아래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뭐 당선인 이제 취임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정책들 지금 이제 인수위에서 발표되고 있는 정책들이 실제로 시행령 개정이나 법안이 성안돼서 뭐 특히 뭐 법안이야 민주당에서 반대하면 못하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어떤 정책이 현실화되면 그거에 대한 좀 뭔가 상승 효과, 지지율 상승 효과. 그래서 당선인에 대한 지지도가 지방선거에까지 좀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이제 장성철 교수님께서는 좀 약간 걱정하셨는데 저희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동정표 저기 의석수도 적은데 의석수 많은 야당이 저렇게 계속 다 막아도 되냐 이런 부분들도 지방선거에 좀 영향을 미칠 거라서 더 나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50초 남았는데 박원석 의원 이번 지방선거 관전 포인트라고 그럴까요? 변수 어떤 걸 꼽으십니까? 글쎄요. 가장 큰 변수는 이 내각 인선과 인사청문 정국이 어디로 전개되느냐. 그리고 검수완박 법안 민주당이 정말 강행 처리를 할 건지 또 그 결론이 어떻게 날지 이게 가장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고 또 하나는 이제 공천인데요. 민주당이 전략 공천을 선언을 했는데 마땅한 후보 없이 전략 공천을 선언한 게 저런 전례가 있나 싶어요. 그래서 저 전략 공천의 결과가 어떻게 규결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더 볼만한 건 없을까요? 글쎄요. 뭐 과거에는 늘 제3당이 일정한 볼륨을 갖고서 매번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번에 사실 정의당이 많이 힘듭니다. 정의당은 서울시장 후보 냅니까? 서울시장 후보는 냈고요. 지금 경기지사 후보가 난항이고 저한테도 자꾸 출마하라는 의견이 출마하세요. 있는데 저는 이제 계획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3정당의 볼륨이 줄어든 게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하나의 변수일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함께해 주신 네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백운계 시사 1번지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문을 열겠습니다.